오늘은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한인분들도 정말 많이 살고 계시는 밴쿠버 있죠. 그 밴쿠버 근교의 리치몬드라는 곳에서 벌어진 아주 미스테리한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는 1989년 6월 8일. 이날 밴쿠버 남부에 있는 리치몬드 지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 하나가 보도됐어요. 바로 리치몬드에 있는 한 버려진 집의 뒤뜰에서 어떤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건데요. 이 여성의 신원은 44살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신시아 엘리자베스 제임스로 밝혀졌고요. 이 신시아를 다들 신디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고, 또 이 사건이 신디 제임스 사건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부터 신디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근데 한 여성이 이렇게 야외에 있는 버려진 공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부터가 충격이긴 했지만, 사람들을 더 기함하게 만들었던 건 발견 당시 신디의 모습이었어요. 일단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두 손과 발이 각각 나일론 끈으로 결박된 채로 등 뒤로 묶여있던 데다가 목에는 검은색 나일론 스타킹이 감겨 있었고, 오른쪽 팔에는 의문의 주사 자국도 발견이 된 건데요. 사실 이 리치몬드 지역이 지금이야 뭐 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엄청 번화한 도시지만, 1989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던 이때만 하더라도 2층짜리 주택단지들, 막 뒷마당이 널찍한 그런 단지들이 띄엄띄엄 있고, 뭔가 대가족이 도란도란 살면서 애들 키우기 좋은, 사건 사고 같은 거 없이 조용하고 안전한 그런 교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디가 야외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사실은 리치몬드 주민들한테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렇게 신디가 발견됐을 때 경찰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신디가 이미 2주 전부터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신고를 한 사람은 신디의 친구였던 아그네스랑 톰이라는 부부였는데요. 이 부부에 따르면 약 2주 전인 5월 25일, 이날 밤에 원래 신디네 집에서 아그네스, 톰, 그리고 신디 이렇게 셋이서 모여가지고 좋아하는 카드 게임도 하고 야식도 먹고 수다 좀 떨다가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신디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조용한 거예요. 얘가 설마 오늘 자기 집에서 모이기로 한 거 까먹었나 싶어서 신디한테 전화를 걸어봤죠. 근데 집에 없는 건지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아그네스가 "아,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신디네 집에 가서 신디를 체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아그네스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신디네 집 앞에 도착했고, 이때가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어요. 아그네스는 늘 하던 대로 차를 드라이브웨이 쪽에 세우고 클락션을 한번 짧게 빵 누른 다음에 거실 창문 쪽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왜냐면 창문 위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신디가 혼자 살았던 건 아니고 같이 사는 세입자가 있었긴 한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나름의 안전책으로 CCTV를 달아놨던 거예요. 물론 엄청 좋아지긴 했지만. 근데 원래 그러면 신디가 창문 쪽의 모습을 샥 보여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디 차도 집 앞에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게 이제서야 보였어요. 아그네스는 톰한테 자기가 앞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당신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막 두드려 봤는데, 다행히 그때 신디네 집에 새들어 있던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닿아서 "혹시 오늘 신디가 어디 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 이렇게 존 스톤한테 물어보니까 "아, 오늘 은행 업무도 보고 필요한 것도 살 겸 쇼핑몰에 간다고 했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아그네스랑 톰은 일단 집에 돌아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더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신디네 집을 떠났어요. 근데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한 쇼핑몰을 지나가는데, 그때가 밤 10시가 넘었었고 또 쇼핑몰도 문을 닫은 시간이니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겠죠? 근데 주차장 한가운데에 차 한 대가 진짜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낯익은 차 한 대가. 아니나 다를까 그 차는 바로 신디의 차였죠. 두 사람은 바로 주차장으로 차를 돌려서 신디의 차 근처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마트에서 장을 본 것처럼 보이는 비닐봉투랑 또 선물이 담겨있는 쇼핑백, 그게 앞좌석에 놓여있는 거 빼고는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몇 가지 아그네스 마음에 걸리는 건, 일단은 신디 차가 진짜 생뚱맞게 주차장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었다는 거. 원래 신디가 어디 가게나 건물에 들를 때 차를 최대한 그 근처랑 가깝게 세우면 세웠지, 이렇게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제일 그랬고, 두 번째로 마음에 걸리는 거는 지금 신디 차는 여기 있는데 신디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가자 해서 두 사람이 경찰서에서 신디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됐던 거예요.
경찰들은 아그네스와 톰의 요청에 따라 신디의 차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차는 잠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쪽을 최대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운전석 문 쪽에 혈흔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로 지원 요청을 한 다음에 차량은 정밀한 감식을 위해서 수거가 됐고요. 몇 분이 지나니까 또 지원팀이 도착해서 주차장이랑 쇼핑몰 주변으로 탐지견을 동반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신디를 찾는 데까지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신디네 집에 가보자 해서 수색팀이 신디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도 뭐 수상한 흔적 하나 없이 깔끔했고 신디도 없었고 또 별다른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다음으로 찾은 곳이 어디냐? 바로 로이 메이크피스라는 남자의 집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디의 전 남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3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는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제일 가까운 주변인이 용의자로 의심받게 마련이니까 이 경찰이 로이의 알리바이를 캐러 간 거죠. 이때가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서 로이는 자다 깬 부시시한 얼굴로 경찰을 마주하게 됐어요. 경찰은 우리가 신디 일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하고 지난 24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로이는 아침에 친구랑 같이 사이클을 타고 파머스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시간을 좀 보내다가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갔고 밤 11시 30분쯤에 집에 도착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경찰이 그제서야 사실을 말해줬죠. 당신 전부인 신디가 지금 실종이 된 상태다. 근데 경찰이 이제 로이 알리바이를 체크하려고 로이 친구들을 찾아가니까 로이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파머스마켓에 갔고 오후랑 밤 내내 같이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로이의 알리바이는 입증이 됐고요. 경찰이 보기에 로이가 이제 신디의 실종 소식을 듣고 막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거짓처럼 보이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베프처럼 너무 잘 지내고 있던 상태였고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문제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로이는 용의선상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었죠. 날이 밝자마자 경찰은 본격적인 탐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신디네 집 주변 이웃들을 비롯해서 뭐 신디 직장, 주변 가게들, 또 쇼핑몰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사건 당일날 신디의 타임라인을 맞춰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신디 차 앞좌석에서 마트 비닐봉투랑 쇼핑백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마트 비닐봉투에는 영수증이 따로 없었고 쇼핑백 안에서만 영수증 2개가 발견됐어요. 하나는 오후 12시 33분, 그리고 나머지는 12시 43분. 그러니까 신디는 오후 12시 33분부터 43분 이 시간대에 선물을 고르고 또 쇼핑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4시쯤에는 그날이 월급날이었어서 월급을 수령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던 병원에 들렀어요. 거기서 동료랑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당시 신디랑 얘기를 나눴었던 동료의 말에 의하면 그날 신디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 다음으로 신디의 행적이 포착된 거는 쇼핑몰 근처의 은행이었어요. 정황상 이제 월급을 받았으니까 통장에 돈을 넣으러 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은행에서 신디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후 7시 59분쯤에 이 은행 ATM 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던 한 손님에 의하면 내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신디였던 것 같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어요. 실제로 신디 차에서 은행 ATM 영수증도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오후 7시 58분이라는 타임스탬프가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디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차로 돌아온 시각이 대략 오후 8시쯤일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뭐 신디랑 만난 사람도 없고 목격한 사람도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디는 오후 8시 이후에 실종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죠. 경찰은 해양경비대의 도움을 받아서 근처 해안가도 수색해보고요. 혹시나 신디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처 공항에도 연락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신디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내부 수사의 한계를 느낀 경찰은 며칠 뒤에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요. 전환된 지 얼마 안 돼서 신디가 이 버려진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신디의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 지인들은요, 신디를 괴롭혀온 누군가가 마침내 신디를 죽인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러니까 1982년부터 신디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는데요. 경찰 기록에 따르면 신디는 무려 7년 동안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첫 시작은 1982년 10월, 신디가 전 남편 로이랑 이혼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신디는 의문의 협박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날을 시작으로 전화가 거의 매일매일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닌 건지 전화가 올 때마다 목소리가 매번 달랐고, 어느 날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음담패설을 짓거리다가, 어느 날은 또 "신디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숨소리만 들리다가 갑자기 뚝 끊겨 버리는, 정말 기괴하고 기분 나쁜 전화들이었는데요. 참다 못한 신디는 경찰에게 신고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던 현관문이 부서져 있고, 또 외출하다 집에 와 보니까 누가 창문에 돌을 던져 가지고 창문이 깨져 있고, 또 며칠 지나니까 이번에는 침대 위에 있던 베개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디네 집 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도 신디가 출근하고 집을 비웠을 때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경찰한테 진술하기도 했었는데요. 신디는 이런 상황을 친구인 아그네스한테 많이 털어놨던 것으로 보여요. 아그네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나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겁에 질려서 스스로 내 삶을 마감하게 만들려는 거라고 하면서 되게 괴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그네스가 신디를 더 많이 챙겨줘야겠다 싶어서 일부러라도 자주 신디의 집을 방문하고는 했는데요. 어느 날은 밤늦게 신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집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그쪽으로 가 봤더니 신디가 뒤뜰에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디의 목에는 나일론 끈이 감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다행히 의식이 바로 돌아왔는데, 신디 말로는 자기가 박스가 필요해서 차고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쪽에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이 스토커가 처음에는 협박 전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뭐 창문도 깨고 현관등도 깨고 하면서 집안까지 몰래 침범하더니 이제는 신디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고 이후로 신디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차 색깔도 바꾸고 심지어 성도 바꾸고 또 사립 탐정까지 고용을 했는데, 이사를 간 곳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협박 전화, 또 협박 편지도 계속됐고요. 이 사립 탐정이 신디네 집에 무전기를 설치해 놨었는데, 하루는 이 무전기에서 갑자기 정체 모를 소음이랑 잡음,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막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해서 탐정이 곧바로 신디의 집으로 향했는데, 의식을 잃은 채로 부엌에 쓰러져 있던 신디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신디의 손에는 나이프가 꽂혀진 채로, 그리고 팔 쪽에는 주사바늘 자국 같은 조그마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목에는 또다시 나일론 끈이 감겨져 있었죠.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서 의식을 금방 되찾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디가 물리적 공격을 받아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던 것만 해도 7년 동안 5건이나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도 수사 초반부터 이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 하고서 주변에 수상한 인물이 없는지 탈탈 털었죠.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은 그때도 신디 전 남편 로이였는데, 로이의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했어요. 신디한테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로이가 의사였다 보니까 아예 다른 지역에 머무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 있다거나 하는 시기여서 로이는 아예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신디랑 사귀면서 신디네 집에서 잠깐 같이 살기도 했었던 남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뭐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한 게, 신디가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집 밖에 CCTV도 달아 놓고 또 알람 시스템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하면서 이 범인의 정체를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루는 협박 편지를 집 앞에 두고 가고, 그다음 날은 또 와서 현관문 등을 깨 놓고, 또 며칠 뒤에는 전화기 선을 끊어 놓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은 신디네 집에 번잡스러워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런 행적이 CCTV에 잡힐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포착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디가 공격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경찰이 현장에 가보면 이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신디 집에 침입했다는 물리적인 흔적이 아예 없을 뿐더러 지문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허탕을 치니까 '아 이 스토커라는 사람이 진짜로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증이 없는 상태로 3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경찰이 신디한테 왔던 협박 전화를 한참 추적하고 있던 때였어요. 신디네 집 전화선에 추적 장치를 달아 놔서 대체 어디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건지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협박 전화 하나를 추적해 보니까 신디네 집 전화선에서 걸려온 전화인 거예요.
그 결과를 보는 순간 경찰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3년 내내 가해자는 외부인이 확실하다, 이런 판단하에 수사를 벌였잖아요.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알리바이 확인하고, 또 확인되면 용의선상에서 지우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내서 알리바이 찾아내고 용의선상에서 지우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신디 혼자서 벌인 일이었다면,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경찰은 그 협박 전화 음성을 음성 전문가한테 보내 가지고 분석 의뢰를 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협박 전화 음성이랑 신디의 인터뷰, 또 평상시의 대화를 가지고 비교한 결과 협박 전화 목소리의 톤과 발음, 그리고 억양 일부가 신디의 목소리랑 유사하다는 점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 전화들의 길이가 다 짧아 가지고 정확하게 캐치해내기는 어려웠고, 또 품질도 좋지 않아서 이 목소리가 신디다라고 100%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신디가 목소리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신디의 자작극이라면 자기 자신한테 협박 전화를 걸고 편지도 보내고 또 자기 집 창문도 깨부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것처럼 꾸몄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때 경찰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신디의 최근 병원 기록이었어요.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신디가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의사들이 신디를 관찰했는데 공통 의견이 뭐였냐면 신디는 우울 증상이 있고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그리고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신디가 이 스토킹 트라우마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행동과 감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모습,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오늘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는데 다음 날은 극도로 불안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 경계성 인격 장애나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러니까 신디 안에 여러 자아가 존재할 가능성이 약간 있다, 이런 기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원 기록은 그런 인격 장애의 모습이 조금 보여진다, 약간 가능성의 느낌이지 이것 때문에 신디가 모든 걸 혼자서 꾸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이 수사에서 어떻게 작동하냐? 신디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니 이 모든 설명 안 되는 일들은 신디 내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됐죠. 그 이후로도 몇 년간 신디의 스토킹 피해 신고는 계속됐어요. 7년 동안 무려 9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경찰은 신디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때문에 신디랑 신디의 가족들은 경찰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디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을 때 기어코 그 스토커가 신디의 목숨을 가져간 거라고 가족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수사팀은요, 신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일단 현장에 남아있는 제3자의 지문이나 발자국 같은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요. 신디 몸에 외상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뭐 방어흔이라든가 타인의 손톱 자국, 타박상,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신디 목에 나일론 천이 뚫뚫 감겨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사큰이라고 하죠. 목이 졸린 흔적 또한 보이지가 않았어요. 유일하게 신디 몸에서 발견된 것이 오른쪽 팔에 있던 주사 자국이었는데, 약물 독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혈액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나쁜 약들 성분이 동시에 여러 개가 검출됐어요. 그것도 치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이 검사를 맡았던 전문가는 이 농도라면 어떤 외부의 개입이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또 신디가 간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들에 대한 접근이 쉬웠을 것이다라고 경찰들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외부인의 개입이 없다고 하기에는 신디 양팔이 나일론 천에 결박된 채로 등 뒤로 묶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혼자 힘으로 양팔을 등 뒤로 묶는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 결박 매듭 자체가 뭐 범죄자들이나 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하는 그런 전문적인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되게 느슨하게 매듭이 지어 있었대요. 그리고 매듭 짓는 데 썼던 나일론 끈도 일상에서 누구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나쁜 약이 몸에 완전히 들기 전에 본인이 단계적으로 결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놨어요. 즉, 이 결박된 상태의 모습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혼자 매듭을 짓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공식 기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찰이 지난 7년간 신디를 겪어오면서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은 신디가 일종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다. 이런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였잖아요. 근데 신디가 이렇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고 나서 2주가 넘도록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외부인의 흔적, 증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치 지난 7년 동안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나일론을 써서 결박한 것도 그렇고 또 팔에 주사 자국 이런 것도 예전에 발견됐던 모습이랑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고요. 또 신디가 실종 단계였을 때 신디 차에서 영수증도 여러 개가 발견이 됐잖아요. 뭐 선물을 산 영수증도 있고 은행 ATM 영수증도 있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봤던 영수증만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추측하기로는 그날 신디가 마트에서 장을 본 목록 중에 나일론 끈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알려지면 낭패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영수증을 없앤 게 아닐까. 따라서 이번 일 역시 신디가 벌인 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던 거죠.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신디의 의식이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경찰의 생각대로 신디가 살자를 택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았을 텐데 굳이 왜 자기 팔을 묶고 발도 묶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까지 제3자의 소행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을까? 이게 가장 큰 미스테리였어요. 경찰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건 살자입니다 라고 단정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수사팀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게 이거는 살자가 아니라 진짜 사고사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집안이든 집 밖이든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디가 이번에도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겠지. 이런 생각에 일을 벌였는데 이때는 발견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사고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살자든 뭐 사고사든 제3자의 소행이든 다 확실하게 나온 결론이 없기 때문에 신디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음을 맞이한 건 맞지만 공식적인 사인은 원인 불명으로 남게 됐어요. 이런 경찰의 판정에 대해서 신디의 가족들은 여러 매체랑 인터뷰를 통해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했는데요. 가족들이 수사팀한테 묻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7년간의 스토킹, 그리고 이번 신디의 죽음에 대해서도 왜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깊이 수사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현장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의 흔적이나 뭐 지문 같은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맞지만 신디를 괴롭히는 스토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진범은 따로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번 신디 제임스 사건이 정말 비극적인 이유는 만약 신디가 제3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게 맞다면 그 범인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죠. 즉 경찰은 수년간 이루어졌던 실제 위협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모든 게 정말 신디의 자작극이 맞다면 신디는 죽음을 자작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극한에 달했던 것으로 보여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니까요. 근데 어느 쪽이든 신디는 끝까지 혼자였다는 거예요. 신디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결국 이 사건은 범인 여부랑 상관없이 혼자 남겨진 신디의 고립감, 그리고 무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은 신디 제임스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다뤄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